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지역신문을 보니 대구의 한 취업준비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취업 면접 후기를 올려서 화제를 하는데요. 내용을 보니 적잖이 씁쓸합니다. 방사선사로 지역의 중소기업 3곳을 면접을 봤는데요. 첫 번째 업체는 주 5일 근무에 203만 원을 주는데 야근은 많지만 야근 수당은 챙겨줄 수 없고 회식이 많은데 장기자랑이 뭐냐 이렇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업체는 실제 월급이 110만 원이었고 세 번째 업체는 주 6일 근무에 203만 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취업준비생은 수도권으로 떠나야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어제 대구시가 추진하는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사업이 재수 끝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역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토대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해봅니다. 8월 24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안동 지역 현재 하늘빛 흐린 가운데 약간씩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함은 남아있지만 2주 넘게 이어지던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고요.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또 곳에 따라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어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예천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수색당국이 오늘 인력 168명과 장비를 낙동강 수계 등에 투입했습니다. 수색당국은 오전부터 내성천 간방교에서 경천교회, 소방대원 27명과 차량 9대를 동원해 수변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상주보에서 낙담부 구간에는 소방대원 13명 그리고 보트 4대를 투입해 수상수색을 실시하고 있고 상주부 구간에는 대원 23명, 차량 10대, 보트 2대, 수중탐지기 3대와 드론 1대를 동원해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주보에서 이목 1, 2, 영풍구 구간에는 대원 12명과 차량 7대, 또 드론 9대를 동원해 드론 수색을 펼치고 있고요. 경찰 등 대원 12명, 차량 6대, 구조견 9마리는 의심 지점을 찍어가면서 실종자를 찾고 있고 헬기 1대는 전체적으로 훑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발견되지 못한 실종자 2명은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달 14일에서 15일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에서 산사태에 매몰되거나 급류에 휩쓸려 집과 함께 떠내려간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수색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곳곳으로는 시간당 30mm를 넘어서는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고요. 포항과 경주에는 호우주의보도 발령됐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28도에 그치겠고 비구름이 물러나고 나면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실행에 옮기기로 한 가운데 경북 동해안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포항, 경주 등 동해안 지역 환경단체들은 바다 환경 오염 우려는 물론 수산물 소비 급감 등이 우려된다며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했는데요. 또 정치권도 민의를 담아내지 못했다면서 함께 비판했습니다. 포항의 환경단체들은 조금 전 오전 11시부터 죽도시장 개풍약구갑 인도에서 일본의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동해안의 최대 어업 전진기지인 포항의 수산물 안전을 어떻게 책임질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어떤 바다를 남겨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경주의 환경단체들은 어제 경주시청에서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 철회와 함께 이에 우리 정부가 동조했다며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정부가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고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며 시간당 4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입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26도, 최고 기온은 30도, 습도는 90%로 고온다습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동에서 남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상에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과 사회적 협동조합 숲과 사람이 손을 잡고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캠핑과 트리클라이밍 프로그램을 진행해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울릉군은 사회적 협동조합 숲과 사람과 지난 17일, 18일 양일간 학포야영장에서 울릉군 초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캠핑과 트리클라이밍으로 만나는 놀라운 숲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프로그램은 경북형 우수 돌봄 프로그램을 발굴해 보급할 목적으로 신체적으로 움직임이 부족한 아동들에게 캠핑과 트리클라이밍과 같은 산림 레포츠를 경험하게 하고 협업을 통한 사회성을 높이고 자연과의 일체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번 체험은 캠핑 요리, 트리클라이밍, 야간 생태 관찰 및 별자리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울릉군은 이번 숲 체험을 통해 스스로 해결했다는 자아 존중감과 협업을 통한 사회성, 숲의 다양한 생태계를 체험하며 아이들의 감성과 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1시 12분 지났습니다. 올여름 잇따른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가축 전염병 확산 우려가 큽니다. 정부와 지자체들이 긴급 방역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경상북도 김철순 동물방역과장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여름철에는 가축 감염병 발생 우려가 크다고 하는데 특히 여름에 그런 이유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통상 여름철에는 강우나 강풍을 동반 태풍이 자주 오고요. 네. 이로 인해서 보면 불어난 물이나 아니면 그 가축 분뇨, 폐기물, 쓰레기 이런 것들이 유출되어서 토양 오염이나 전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요. 예. 또한 뭐 태풍 같은 피해로 인해서 축사하고 방역 소독 시설 이런 것들이 파손이 되어서 그러네요. 각종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이제 농장 내로 사육하는 농장 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올여름에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에다 폭염, 태풍까지 이어졌는데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가축 방역 지원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요? 네, 저희들 지난달에 상당히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잘 아시다시피 몇십 년 만에 오는 극한 강우라고 이렇게 하던데요. 예. 집중호우 때문에 저희들 북쪽 지역입니다. 영주, 문경, 예천, 동화 요 4개 시군에 피해가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 지역에 가축 피해에 대해서 진료와 방역을 지원하는 동물의료지원단을 운영을 하였고요. 동물의료지원단이요? 예. 긴급히 편성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전 시군에 이제 12개 반 36명을 투입을 해서 우선적으로 이제 피해 농가 95호였습니다. 여기 4개 시군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긴급히 진료도 하고 그다음에 소독, 그다음 동물용 의약품이라든지 소독약, 그다음에 동물들이 이렇게 젖어서 잠겨 있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완화제, 그러니까 스트레스 완화제 같은 거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예. 특히 태풍 카눈 이후에 지자체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들었는데 경상북도도 네. 마찬가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태풍이 지나가면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가 한층 높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비가 많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멧돼지 폐사체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지점에 흙이나
나무 가지 등 이런 것들이 하천이나 농지로 농지 주변 토사로 유입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를 이제 통과한 차량이나 농기계라든지 농기구, 사람 등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이제 농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기 때문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가축방역부서에서는 소독이나 가축방역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는 것이 이제 농가에는 아주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가축 전염병이라면서요.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게 시간이 조금 제한이 돼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사실 1920년도부터, 네. 아프리카 지역에서, 최초 발생을 했고요. 오. 그 이후로 이제 아프리카를 거쳐서 유럽, 중앙아시아, 현재는 사실, 우리나라까지 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게 주로 보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축 전염병 예방법에 우리나라에는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예. 이 돼지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돼지가 발생하면 이 사실 한 급성형으로 오면 9일 정도 안에 거의 100% 퇴사하고요. 100%요? 100%나요? 와. 살아나기 조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까지 이 백신이나 네.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파력도 강하고 이래서 우리나라도 물론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감염된 돼지는 100% 살처분을 하고 있고요. 예. 이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양돈 농가에는 이 병이 오게 되면 상당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저희들이 이제 이 멧돼지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농가 방역에 더욱더 노력을 하고 또 철저히 기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전염성도 큰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세계 이제 저희들 OI라고 세계 동물 보건 기구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 이제 리스트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바이러스는 출혈성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 현재 와 있는 이 바이러스 이제 돼지 열병 바이러스는 2007년도에 네. 조지아 공화국이죠. 맨 아프리카하고 이제 이쪽 유럽에 붙어 있는 네. 조지아 공화국에서 발생해서 유럽을 넘어서 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아시아까지 온 거군요. 와 있습니다. 예. 국내 발생 상황은 어떻습니까? 국내에도 많이 발생했나요? 그렇죠. 국내도 지금 보면 이게 사실은 보통 한두 마리가 아니고요. 네. 현재 이제 양론 농가는 뉴스를 보셔서 잘 아시지만 경기도하고 강원도에 발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전체 그래서 이 현재까지 총 37건 네. 양돈 농가입니다. 예. 37건이 발생했고요. 주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그다음에 경기도 여기서 이제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도는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고요. 아직까지 발생은 한 적은 없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야생 멧돼지에는 이게 보면 현재까지 총 우리나라에서 3,192건 예. 발생을 했는데요. 주로 이게 보면 산악 지역이 많은 강원도, 그다음 현재 충남, 소백산 자락 이렇게 해서 저희 도가 사실은 이 마지노선입니다. 김천부터 해서 예. 김천, 상주, 문경, 예천, 봉화, 영주, 영덕, 울진 이렇게 저희들 사실은 이 마지노선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게 막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닌 그렇네요. 상황입니다. 그럼 양돈 농가에서는 경상북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는 발생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도 발병이 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야생 멧돼지는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2002년도부터 네. 발생이 되어서 2002년도에 101건, 101건입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투수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건수로 봅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이제 사체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고 포획도 하고 이렇거든요. 예. 그래서 돼 있고 그다음에 금년에는 오늘까지 저희들 집계를 해보니까
142건. 그래서 한 2년 동안 243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요? 네. 네. 그러면 그러면 지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네. 뭐 북쪽 지방, 소백산 자락, 그다음에 이쪽 그 강원도 경계, 충청도 경계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남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 어디까지 왔냐면 안동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아, 그럼 이렇게 남하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게 이제 보면 이제 멧돼지 생리 특성상 먹이 활동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동한 걸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멧돼지가 이렇게 행동 반경이 한 1에서 4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제곱 평방미터죠, 그죠? 요렇게 그 정도 되고, 이동 능력은 얘들이 보면 하루에 네. 2에서 15km를 움직입니다. 멧돼지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얘들이 보면 이렇게 점점 그 먹이 활동을 위해서 예. 이동을 하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여름철 지금입니다. 이게 7, 9월 이때 되면 얘들이 이제 그러니까 동절기에 번식했던 새끼들하고 네. 개체수가 이제 어미돼지라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먹이 때문에 이제 이동이 더 많아지죠. 그렇군요. 결국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남하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이렇게 파악도 하고 환경부서에서도 그렇게 지금 자기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야생 멧돼지에서는 지역에서도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이 됐고 또 네. 이동이 굉장히 빠르네요. 그러니까 참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농가로 이 바이러스가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 방역을 좀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이 보통 보면 차단 방역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조금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현재 보면 방법은 백신이나 네. 치료제가 없어서 맞거나 차단 방역이죠. 저희들 용어는 차단 방역으로 쓰는데요. 차단 방역이라든지 소독이 최선적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동물 방역 부서입니다. 그게 환경부서, 환경안전정책부서라고 예. 중앙에는 환경청하고 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발생 지역을 이제 집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멧돼지를 포획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 폐사체를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획된 개체는 전두수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방역에 참고를 하고 만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예방만이 좀 최선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차단 방역에 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철순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삼국유사 너무 많이 들어봤죠. 하지만 내용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대구 수성구 용학도서관에서 이 삼국유사를 깊이 있게 배워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박나연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용학도서관은 지난 22일부터 미래의 고전 삼국유사 깊이 있기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와 삼국유사가 집필된 인각사가 위치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기념하기 위해서인데요. 현장의 소리와 홍종흠 강사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이년의 어떤 일생을 따라가면서 이분이 어떤 업적을 남기는가, 특히 그 중에서 삼국유사와 팔만대장경 이걸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이련 스님에 대한 내용을 강의했는데 그중에서도 삼국유사를 중심으로 이련 스님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겼는가를 설명을 했고 실제로 삼국유사가 가진 의미는 제대로 모르고 배웠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제가 오늘 강의도 그런 면에서 삼국유사가 왜 쓰여졌으며 지금도 우리가 그거를 새로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한 겁니다. 삼국유사는 흔히들 삼국사기하고 대비된다고 말씀을 합니다마는 삼국사기가 빠뜨렸던 내용
삼국사기가 그 당시에 관청의 역사 입장을 가지고 했는 글인데 이거는 백성의 입장, 민간의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크고 그중에 제일 큰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 국가의 시원이 당군조선이라는 거, 그분에 대한 역사를 밝혔던 거. 그다음에 삼국사기에 삼국이라는 게 가야국이 더한다 하는 거. 이걸 밝히는 것이 가장 위대한 적 중에 하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편찬한 이련 스님의 일대기에서부터 역사적, 문화적 배경까지 배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9번의 강연을 통해 삼국유사를 체계적으로 알아볼 뿐 아니라 직접 인각사와 은혜사 등 삼국유사와 밀접한 역사 공간을 탐방할 예정인데요. 삼국유사가 탄생한 공간을 직접 답사할 수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탐방 행사에서는 김진열 군의군수의 특강도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참가자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이 도서관에 공부하러 좀 다닙니다. 예, 저도 삼국유사를 다 읽질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내용 그거 정도가 다 하고 언젠가는 이 삼국유사를 한번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제가 늘 해왔어요. 마침 강연이 있어가지고 제가 반갑게 이제 삼국유사를 읽을 계기를 이제 좀 마련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오늘 그 강연 중에 팔만 대장경도 이런 스님이 관련되어 계셨고 또 이 군위가 또 우리 대구 지역이니까 너무 자랑스럽네요. 앞으로 기대됩니다. 범호동에 사는 김준창입니다. 요즘 이제 인문학이 뜨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역사에 또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도 좀 많고 그래서 이제 이련 스님에 대해서 뭐 얘기는 좀 이렇게 뭐 많이 들었지만은 대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10가지 10회에 걸쳐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제목을 보니까 오늘은 이제 이련 스님에 대해 어떤 그 생애 이제 그 얘기를 또 새로운 얘기도 좀 있고 저도 막연하게 한번 들었는데 오늘 아주 좋은 또 그런 뉴스고 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답사를 좋아하거든요. 뭐 이렇게 다니면서 뭐 명소라든가 역사라든가 뭐 이런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겸사겸사 이제 좀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주민들이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과 체험까지 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었을 것 같네요. 네, 용학도서관은 동양학과 지역학을 특성화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요.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우리 지역의 역사 유산인 삼국유사를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보고 또 그 가치를 지역민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예. 자세한 내용을 이현지 사서에게 들어봤습니다. 미래의 고전 삼국유사 깊이 읽기는 대구 세계기록유산 삼국유사를 품다를 부제로 하여 8월 22일 오늘부터 매주 화요일 10회에 걸쳐서 우리 민족 최고의 고전인 삼국유사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에 삼국유사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고 또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곳인 인각사가 위치한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강연을 통해 먼저 삼국유사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탐방을 통해 삼국유사 스토리의 생성 공간을 답사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삼국유사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또한 삼국유사를 대구 지역 문화 콘텐츠의 소재로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용학도서관이 지역학과 동양학을 주제로 특성화한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미래의 고전 삼국유사 깊이 읽기 프로그램은 10월 31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데요. 미리 수강 신청을 하시거나 현장 방문을 통해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강연에 7회 이상 참석하신 분에 한해 탐방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박나연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자,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를 해볼까요?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지금 임박했는데요. 우리 지역 어민들과 상인들 현재 어떤 표정과 반응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류 일정부터 우선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교도통신하고 요미우리 신문 같은 이제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잠시 후죠 오후 1시에 개시하는 방향을 현재 조율 중입니다. 1시. 예. 현지 날씨와 뭐 기상 상황에 따라서 세부적인 시간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고요. 도쿄 전력이 이제 오염수 최초 방류에 앞서서 이 오염수가 계획대로 희석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지난 22일에 착수를 했고요. 네. 도쿄 전력이 이날 오염수 약 1톤을 희석 설비로 보냈고 이제 바닷물 1,200톤을 혼합해서 이제 대형 수조에 담았습니다. 예, 이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 농도가 이 방류 기준치 이하로 확인이 되고 기상 상황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이 오염수 방류가 예정대로 잠시 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총 130만 톤이 넘는 오염수가 한 30여 년 동안 이 바다로 방출되게 됩니다. 30여 년 동안이요? 네. 자,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에 앞서서 자,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지역의 반응은 어떤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매일신문 취재진이 지난 22일 오후 2시쯤에 이 대구 매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찾아서 분위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이 시간에는 늦은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온 직장인들하고 장을 보러 온 뭐 주부분들로 이제 북적일 시간이었는데 이날은 아예 불이 꺼진 점포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불이 꺼졌어요? 예. 여기 상인 김모 씨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가 나오자마자 소리를 버럭 지르셨습니다. 예, 아직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아도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매출이 크게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직원마저 한 명 줄어든 상황에서 이 방류 최종 결정은 그야말로 직격탄이다라는 호소였습니다. 김 씨는 특히 정치권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데 이 언급 자체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과학적으로 좀 괜찮다고들 하는데 소비자 심리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언급하는 자체가 이제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군요, 소비자들. 예, 그런 뜻입니다. 또 수산물을 사러 온 시민분들도 좀 불안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날 광어회를 사러 왔다고 얘기한 이 문모 씨는 막상 방류가 코앞에 닥치니까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이 나라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좀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구시가 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좀 수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한 달에 2번씩 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모습인데 그렇습니다. 경북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경북 동해안 전역은 지금 침통한 분위기였는데요. 대표적인 이 포항 죽도시장 여기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호객 행위도 없었고요. 이 어민들은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오염수 관련 뉴스만 계속해서 봤습니다. 이 경북 수산업계는 이 오염수 이슈가 부각될수록 이 수산물 소비가 더 크게 위축될까봐 제대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부 어민단체가 오늘 이 규탄 걸기 대회를 열자라는 의견도 냈지만 괜히 긁어부스럼이다라는 이제 의견에 또 없던 일로 하기도 했고요. 동해안 지역이 현재 지금 일찌감치 방사능 대응 태세에 돌입을 했는데 이 정부와 연구기관이 계속해서 뭐 인체에 해를 끼칠 만큼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정작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동해안 쪽에서는 방사능 검사를 일찌감치 시작을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포항시는 이미 6월부터 이 기초지자체 최초로 수산물 방사능 측정 시설을 구축을 해가지고 현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부터 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매일 오전 1시쯤에 이제 포항수협하고 이 구룡포수협 같은 주요 유통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당일 유통이 이루어지는 품목에 대한 시료를 채취를 하고요. 대상은 문어나 이제 지역 생산 수산품 27건 하고 이
건어물 같은 수산 가공품 23건 등 이제 지역 대표 수산물 50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포항시가 지금까지 매월 40건 이상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결과를 모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아직까지는 검사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매일 그러니까 새벽이잖아요. 새벽 네. 1시쯤에 그럼 매일매일 이렇게 네. 방사능 검사를 해서 네. 밝히는군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하는 건데 예. 공부를 하는 건데 현재로서 그러면 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사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예, 경북의 영덕군도 이달 30일까지 2,5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장비를 구축하고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또 자체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방사능 기준치 이상이 나온 수산물은 유통을 좀 보류를 하고요. 이 국립수산물품 품질관리원에 보내서 이제 정밀 검사를 또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매일 시행되는 방사능 검사 결과를 또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하기로 했고요. 네. 경북 울진군 역시 수산물 방사능 이 검사 장비를 구입을 해서 주기적인 검사에 들어갈 계획이고요. 또 경주시 또한 2013년부터 이 부경대 방사선 과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연애 4차례 분기별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분석을 이미 한 10년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이요? 예. 요거를 이제 더 강화할 계획이고요. 더 자주 하겠죠. 예, 맞습니다. 지자체마다 이렇게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열을 올리는 까닭은 수산물 소비 감소과 어획 감소부터 시작해서 폐업 같은 지역 수산업계 전반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읽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이 일선 지자체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자체적인 검사 외에는 뚜렷하게 없다는 현실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검사를 매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검출이 되고 있지 않다. 네. 이 정도로 안심시키는 방법밖에는 지금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 예. 자, 오염수 방류를 하루 앞둔 어제 여야는 네. 국회 외통위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맞습니다. 23일 열렸던 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국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류에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요.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이 정부가 방류에 대해서 뭐 과학적이나 뭐 기술적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이게 찬성한다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데도 이제 정부가 찬성한 적 없다고 말장난하면서 애매하게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답을 해야 한다 몰아붙이니까 여당은 제1야당이 괴담에 기대서 전국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가 적절치 않다고 또 맞섰습니다. 김석희 국민의힘 간사가 이미 앞서서 문재인 정부가 국제원자력기구 IAEA 기준에 따른다면 방출을 굳이 반대할 것이 없다는 결론을 이제 전 정부에서 냈는데 예. 현재 윤 정부는 더 노력하고 있는데 핵 폐수를 먹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다라면서 이제 반격을 했고요. 이런 이제 여야의 공방에 대해서 박진 외교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안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네. 좀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나온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뭔가요? 예, 우리 정부는 현재 일본 측 방류 계획에는 과학 기술적인 문제가 없지만 계획과 다르게 방류가 진행이 된다면 즉시 중단을 요구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계획과 다르게요? 예. 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린다면서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이 되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예, 한일 양측이 그리고 실무 기술협의에서 논의해 왔던 이 오염수 방류 관련 후속 조치도 이날 공개가 됐는데요. 양국은 한국 측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IAEA 후쿠시마 원전 현장 사무소를 방문하게 한다는데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럼 오염수 방류에 대한 IAEA의 계획은 네. 어떤 게 나왔나요? 예, 일단 IAEA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서 오늘 해양 방출 첫날부터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감시하고 평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이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제 성명에서 배출 시작 당일부터 그 이후로도 쭉 이제 현장에서 안전 기준에서
부합하게 방류를 하는지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네. 그리고 IAEA가 후쿠시마 현장 상주를 이제 일본 정부 합의해서 이제 올해 7월 초부터 이 현장 사무소도 현재 개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또 대상으로 특별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 방류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공유하겠다라고 강조를 하면서요. IAEA에서요? 예, 맞습니다. 이 성명에서 이제 최근 한국 정부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이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해서 양측 간 이 정보 메커니즘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하면서 이 방류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한국 측에 제공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IAEA에서 그 오염수 방류 계획과 관련해서 오늘이잖아요. 네. 방출 첫날부터 이 안전기준 부합 여부에 맞는지 네. 현장 감시와 평가 활동에 나서겠다 이렇게 네. 이게 계획인 거죠. 네. IAEA에. 하고 앞으로도 좀 네. 정보를 꾸준히 한국 측에 제공하겠다. 그러면 우리 정부도 계획과 다르게 방류가 진행된다면에 이 네. 계획은 그럼 이 IAEA에서 말하는 그 계획과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예, 그 계획에서 이제 틀어진다면 일본 측에 항의를 하겠다라는 네. 게 현재까지의 입장이죠. 안전 기준 부합 여부에 맞지 않다면. 네, 맞습니다. 자, 이를 본 최 기자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뭐 IAEA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 오염수 방류가 뭐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 건강에 해가 되는 게 없다라는 설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반복을 해도 사실은 국민들과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이 일본 측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방법이 없다면은 이 정부는 물론이고요, 대구시와 경북도 차원에서 좀 시도민에게 좀 불안감을 덜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염수에 대한 투명한 정보를 계속해서 정부에 요청하든지 해서 공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네. 또 이제 잠시 후에 방류가 시작이 되고 또 시간이 또 몇 달 지나면 이 이슈가 좀 잠잠해질 텐데요. 그때도 계속해서 오염수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을 해서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이 가장 네. 중요해 보입니다. 관심이 좀 잦아들고 사람들의 관심이 좀 줄어들더라도 네. 계속해서 이 정보는 공유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이군요. 네. 예,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대구 문화 오디세이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네, 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즉 8월 30일부터 5일간 시작되는 대구 치맥 페스티벌, 그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치맥 페스티벌과 함께 대구 치킨 산업, 거기에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 또 열린 지 꽤 오래됐죠? 네, 올해로 이제 11년 차가 됩니다. 이야, 오래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또 특별히 그 기존에 열리던 두류공원 야구장이 시민광장으로 확장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네, 거기에서 또 치맥 페스티벌이 대한민국 문화부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되고 광장도 살짝 넓어진 상황에서 어떤 공연 무대뿐만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체험형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지게 됐죠. 네. 예.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이 민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또 추진하는 그런 축제로 유명하죠? 네. 일단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치킨과 맥주를 테마로 한 국내 최초이고요. 예. 최대의 축제입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러한 테마를 뚜렷이 하는 데서는 처음이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되어서 매년 국내외에서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초대형 축제입니다.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그 상상이 안 되실 숫자인데요. 그러니까요. 야. 우리가 알고 있는 독일의 미넨이라는 도시를 알고 있습니다. 미넨에 살고 있는 인구 전체가 100만이 되지 않습니다. 이야,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구가 네. 이 치맥 5일간. 페스티벌 기간에 찾는다고요, 대구를? 매년 이상이 와서 이제는 이 이상으로 해서 너무 몇만 명이 왔다, 몇백만이 왔다 이게 좀 몰입되지 말자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있죠. 네. 그 치맥 페스티벌은 대구 지역의 명품 자원인 치킨 산업, 또 역사 이러한 부분을 홍보함과 동시에
문화적인 개성이 들어가서 이제 보면 산업형 문화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도 상당히 유심히 보고 있는 대표 문화관광 축제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대구 치맥 페스티벌은 민간 단체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합니다. 네. 그래서 치맥산업협회라는 민간 단체와 또 거기에 젊은이들이 중심이 된 치맥 리더스, 또 치맥 프렌즈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기획을 해나가기 때문에 기존의 축제라고 하면 뭔지 무대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관람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더 나아가서 직접 즐기면서 참여형 콘텐츠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네. 부분이 좀 특징이고 민간이 또 하다 보니까 요즘 ESG 경영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환경 친화적인 그렇죠. 거. 네. 그래서 일회용 물품 자재, 또 친환경 투명컵, 종이봉투 이런 환경 친화적 어떤 축제를 지향하고 있고 왠지 뭔가 그 쓰레기가 많이 나올 것 네, 같긴 그렇습니다.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군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아마 치맥 페스티벌에 100만 명 이상이 와도 많은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5일간 100만 명 이상이 온다고 하면은 그것으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가 최대한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노력이 계속된다면은 오랫동안 정말 지속이 될 네,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런데 이 치맥 페스티벌이 어떻게 대구에서 열리게 됐나요? 전 이게 네. 궁금합니다. 이게 조금 재미난 포인트인데요. 네. 대구는 근대기부터 양계산업, 개육산업 구조가 전국적으로 탄탄했는데요. 요거에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겠죠. 네. 대한양계협회가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내줍니다. 그게 보면 1970년대 국내 양계장의 80%가 대구 경북에 있었는데요. 이게 전국의 80%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거의 70년대 달고불에 닭이 맞는 거죠. 네. 그것보다 또 흥미로운 부분은 범어내거리, 우리 대구에 지금 현재 대구의 상징적인 어떤 이런 촌이기 범어내거리 일대가 양계산업 일대였습니다. 범어동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평화시장 닭똥집으로 유명한 평화시장 신암동 일대가 전국 최대의 병아리 부화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역사와 관련됐기 때문에 치맥 페스티벌로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네요.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유명한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도 대구에서 시작된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치킨 프랜차이즈가 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치킨 프랜차이즈 1세대라고 하면은 멕시카나 또 스머프 치킨이나 처갓집 양념치킨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가장 큰 교촌 치킨이나 땅땅 치킨, 호시리 두 마리 치킨, 뭐 여러 별별 치킨 등 아주 많은 네로라는 치킨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이 브랜드 자체가 대구에서 시작되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계에서 상당히 연구감입니다. 그러네요. 네. 양념통닭이 또 처음 선보인 것도 대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의 방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최초 양념치킨도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1980년대 이제 통닭집을 운영하시던 분인데 그분 성함이 윤종계신데요. 이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게자, 닭게자를 상당히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늘과 양파, 생강, 물엿, 고춧가루 등으로 양념치킨 소스를 개발했어요. 이게 네. 튀김 통닭을 두고 가시는 손님들 거를 다시 재가공해서 먹으니까 닭 특유의 좀 냄새도 나고 해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을 해서 연구를 해서 빨간 소스로 버무린 양념치킨이 탄생했죠. 양념치킨이 네. 또 대구에서 탄생했다는 그렇습니다. 것도 기억을 그 해야겠습니다. 뒤에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자, 양념통닭뿐만 아니라 대구는 이 치킨 관련 외식 산업도 참 발달했어요. 네. 세계 최초 양념치킨이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런 태동지를 넘어서 한국 치킨 프랜차이즈 이러한 부분들을 견인한 도시이고요. 또 유명한 명물거리인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이러한 치킨 관련 외식 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치맥 페스티벌이잖아요. 네, 그렇죠. 치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맥주인데 네. 지역의 수제 맥주 시장도 활발한가요?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치맥하면 먹는 거잖아요. 네. 단지 또 치킨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형 맥주 이렇게 되면은 그 사실 좀 축제의 내용이 희석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특색을 가진 뭔가 상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제 맥주 시장이 필요한데 대구 지역은 또 이 수제 맥주 시장이 상당히 도드라진 약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제 맥주라는 것은 개인이나 또 소규모의 양조장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든 것인데 올해도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수제 맥주가 같이 시연되는 부스가 많이 확대되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이런 게 이제 대구 지역의 특색을 더 나타내는 거나요? 네, 네. 수제 맥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맥 페스티벌 기간에는 인근의 치킨 업계는 좀 매출에
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10회째 이상 진행되어 오면서 상당히 이슈거리였는데 그래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치킨업계에 종사하는 그 지역의 주민분들이 매출에 타격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이 몇 년간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니까 치맥 페스티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소화를 하지 못하고 또 너무 많은 분들이 오니까 그 인근에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월별로 카드 매출을 보니까 오히려 그때 더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매출 촉진 효과를 유발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 1년간 한 게 아니라 몇 년간 했기 때문에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조사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그 주변 분들도 뭐 반대할 이유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참여하시는. 좋은 영향을 끼치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은 뭘까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성장을 견인했다. 그리고 최초 양념통닭도 나왔다. 이런 흥미로운 부분 말고 수제 맥주 시장을 통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치맥 자체가 대중적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소재고 또 같이 해나갈 수 있다라는 확실한 주제를 가진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스토리텔링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해외 축제도 꽤 있죠. 네, 여러 개 이제 그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강점을 가진 축제가 있는데 치맥 페스티벌과는 가장 비교되는 것이 독일의 미넨의 옥토버 페스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옥토버 페스트는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열려서 그래서 옥토버 페스트입니다. 이게. 네. 근데 민속 축제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독일 하면 맥주지 않습니까? 네. 그 맥주라는 특화 자원을 활용해서 처음에 산업적인 부분을 문화적인 이벤트와 접목해서 특화된 축제를 지향하는데 최대 1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천막이 있습니다. 천막이요? 예, 그 천막 안에 그 맥주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양손에 한 20개 정도의 잔을 들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축제 기간 동안 팔리는 게 약 700만 장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대구 치맥 페스티벌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닭 산업과 치킨 역사 등을 스토리텔링을 계속 해야 됩니다. 축제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야 되고 여러 개의 치밀한 준비를 통해서 많은 축제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국내 유일의 최고 축제 더 베스트 원이 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구문화 오디세이 오늘은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대구의 치킨 산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시는 재단법인 행복커넥트, 대구시 사회복지관협회 등과 협약을 맺고 고독사 예방을 위한 24시간 AI 돌보미 지원 사업을 시범 도입합니다. 고독사 위험군이 노인층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다양하게 분포되면서 안부 확인 방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데요. AI 돌보미는 고독사 위험군의 가구 내에 설치되며 긴급 출동, 안부 확인, 정서심리 케어 등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돌봄이 제공됩니다. 대구시는 고독사 고위험군 1000여 명을 선정해 먼저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차츰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이 높은 시민들이 정서적 안정감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대구 수성 아티피아에서는 지역 청년 음악가 지원 프로그램 4번째 공연 한여름밤 꿈을 노래하다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테너 이승민, 소프라노 이소미 등 7명의 성악가들이 고전 음악과 오페라 등 14곡을 선보입니다. 2023 수성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수성문화재단이 지역예술인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2017년부터 열고 있는 공연으로 올해는 지난 5월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9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포항 철길숲 일원에서 2023 힐링필링 포항 철길숲 야행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진행되며 그린웨이 달빛 콘서트와 더불어서 기차역 컨셉의 4가지 테마존에서 23개의 다채로운 전시, 체험, 공연 등이 열립니다. 올해는 특히 기찻길이라는 철길숲의 정체성을 살린 간이역을 테마역 사이사이에 배치해서 편의성을 높였고요. 영무원 의상체험, 달등 만들기 체험, 불의 정원 네컷 사진 등 관련 체험을 추가해서 상징성을 높였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철길숲 방문해서 여름밤의 추억 만들어 보시면 좋겠네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대구 스타디움 서평광장에서 2023 고모령 가요제가 열립니다. 이번 가요제는 총 상금 1,200만 원으로 744명이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1, 2차 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 진출자 12명이 확정됐고 인기 가수 박상철, 우연희 등이 초청돼서 대회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모령 가요제는 가수 현인의 비 내리는 고모령을 모티브로 대구 수성구에 있는 고모령을 전국에 알리고 또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는 전국 규모의 가요제인데요. 대중가요의 발전과 우수한 음악인을 발굴하는 데 기여하는 수준 높은 가요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예상 강수량 50에서 120mm가량이고요. 특히 경북은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의 기세가 한풀 꺾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26도에서 30도 분포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주말에는 구름만 많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또 한 차례 비 소식 있네요.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